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경찰이 체포작전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관계자들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여서 2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 광수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군요. 네, 지난주에 이어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2차 집행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형사기동대장들뿐 아니라 일부 마약범죄수사대장, 반부패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2차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 물품이나 일정 등을 논의한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체포작전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호처를 흔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작전을 구체화하면서 치밀하게 윤 대통령 체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차 영장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호처 직원들의 화기 사용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제1원칙은 안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인명피해,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1차 집행 당시 고려했던 안전 문제들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관저에서 김 차장과 윤 대통령을 모두 체포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이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에 2차 영장 집행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공수처는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들로 대상을 특정해서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저희 YTN 취재로 확인됐던 것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경호처 직원의 경우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내부 결속력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요청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 등 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사전에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를 지키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공수처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치졸하게 겁을 주고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서 경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에는 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마약 범죄를 소탕할 수사대까지 체포에 투입하는 건 책무망각이라는 겁니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을 경찰에 지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에 체포되면 일방적인 신문에 합해야 하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을 거라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번 주 안에 집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네, 관저 인근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입김이 나오고 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지만 아직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눈이 쏟아지자 우비나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기도 했는데요. 한강진역 앞 6교부터 한남초등학교 뒤편까지 500m 정도 구간에서 탄핵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강진역 앞 6교 쪽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척결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탄핵 찬성 측도 자리를 지키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붙어 있다 보니 충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한때 탄핵 찬반 양측 시민이 충돌할 뻔해서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제는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참가자와 말다툼하다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관저 경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관저 앞 경계는 여전히 삼엄합니다. 통행로가 확보돼 있어서 시민들의 통행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여전히 관저 안쪽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내 곳곳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거란 전망에 경호처 역시 관저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합니다. 정식 변론에서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내일 변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내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하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토끼몰이식으로 대통령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한민국이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며 신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야 관련 발언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일주일 넘게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많은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망신주기란 의도도 읽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호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사법정의 실현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 당수는 이를 활용하는데 왜 윤 대통령에겐 속전속결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걸 막는 게 최대행이 할 일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이 안정이 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이 심해지고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체포가 필요하다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법사위에서 충돌했죠. 네,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여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 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 특별한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는 지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고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같은 지시를 이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물었고 허 청장은 경찰청 쪽에서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전 단수 대상 언론사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허 청장은 경찰로부터 실제 요청이 오진 않았고 소방 업무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수방사에서 국회 단전을 위해 변전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 만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이 헌재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르면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이라면서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이러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이어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내일 정식 변론이 시작되는 데 앞서서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헌재에 대해서도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진즉에 집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특히 뭐 책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호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집행에 있어서는 막혔습니다만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집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초반에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다시 받으면서 좀 특이한 것이 처음엔 일주일짜리였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는 말해주지 않지만 설 전까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집행을 나갈 것처럼 하면서 여야가 지금 또 특검을 통해서 아예 수사권을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경찰로 다시 이 서류를 재이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면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으로 그 서류를 넘긴다는 것은 그래도 면이 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어떠한 내부적으로 분노가 있는 경찰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임박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를 변론으로 하고서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는 것이 원칙일 테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동요의 기반에는 결국 영장을 저지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불법한 체포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영장도 발부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함으로써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아서는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될 것이고 지금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집행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주에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집행에 나설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이 박종준 전 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발부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함께 모두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 경호차장을 지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으로서 진입을 하고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2차로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체포영장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종준 처장이 자진 출석을 했단 말이죠. 자진 출석을 했다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이 임의 출석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푼 상태로 임의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자이고 차장은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한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실무를 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처장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난번 1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저지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뭐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이 이미 임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차장에게는 특별히 다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달이 되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만약에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한다면은 영장 재집행하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당연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박종준 저 경호처장이 사실 사직을 하고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호처 내부에서의 좀 분열이라든지 동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금 소환에 3차 소환에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이고 지금 3번이나 불렀는데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경호처에 있는 그 수뇌부들 말고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과 동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지했을 경우에는 결국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불이익에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금이 박탈되는 또 최악의 불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상부의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것이 직무유기 가능성도 피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형사적인 불이익도 피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반론 있습니까? 저는 앞서 제가 공수처가 지금 좀 분노에 차 있는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명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안가로 부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키는 바를 따라서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조직에 있어서의 넘버 1과 넘버 2가 갑작스럽게 긴급 체포 그리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경찰 내부에 굉장히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번에 김성훈 차장을 긴급 체포를 한다거나 체포영장으로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부에서는 이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인들은 임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종준 처장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사직서를 내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렇게 큰 이유가 없는데도 긴급체포 혹은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 확보가 된다면 경호처가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공고화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경찰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서로 상대방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수처는
지금 오히려 2차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 인원수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에 경찰은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경찰에서도 이 체포영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부분들, 이게 물리적 충돌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더해서 지금 또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우 본부장은 사실 오늘 오전 10시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 지휘부가 이렇게 강경 일변도 인사로 채워지면서 수사기관 간의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국가 기관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꼭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뭐 이론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의견일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기관은 공수처와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법치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체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면 우리 시스템 상에서 체포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불복할 때는 체포 적부심이라는 시스템 내의 절차를 통해서 다투고 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 지금 초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명분의 측면에서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이고 지금 물론 수뇌부 사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지시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내렸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했죠. 네, 이런 현상 어떻게 전혀 보셨습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소식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에게 어떤 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종용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강대강의 대치 그리고 공권력과 공권력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란 수괴라는 혐의죠.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 같은 것을 발부받은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법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원칙으로 돌아가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행을 해야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제시하고 또 얼굴을 공개해라.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증도 폐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다 거부하면서 초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호처에게 뭐 무력 사용까지도 지시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뭐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만약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 자체가 불법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서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좀 표현은 굉장히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첫 번째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한 30명 정도 그리고 경찰에서 120명 정도 총 한 150명 정도가 관저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당시 기동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법적 업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이 정도만 했었어야 됐는데 함께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협조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지도 현행 법상으로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오후에 경찰 측에서 또 수뇌부에 2차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사단이라든지 이런 데들 한 1,0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2차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원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찰도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 그 조지호 경찰 처음에 박종준 처장을 체포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에서 여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조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경찰이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찍이 내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15분 만에 각하됐던 것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번에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일축하고 바로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 변론기일이 5차례가 지금 한꺼번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과 내규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금 변론기일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다만 대통령 측에서 지금 갖은 어떤 법적인 권한들이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로서의 사명은 결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지금 혼란스러워진 이런 헌정 질서를 또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미 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가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151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투표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있었던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뭐 주된 것은 당시에 뭐 비상기험 상황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당시에 그 탄핵 소추 사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석으로서 이 가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만약에 또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이 탄핵 과정이 180일 안에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떤 권고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정리가 돼야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들게 되면 그 뒤에 있었던 일들도 줄줄이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총리죠.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당연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기일을 거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내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출석을 못한다 했는데 이게 헌재 출석하기 위해서 관저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까? 그런 것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첫 번째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체포영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공수처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법상으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첫 번째 영장이 7일 동안 만료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영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 영장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다라고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헌재가 이 혼란을 좀 가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다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헌재도 내부적으로 이제야 뭐 8명의 재판관이 돼 있는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 국민적인 혼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론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좀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 내일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일단 2차부터는 걸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나오지 않게 되면 목요일에 있을 16일 변론기일부터는 대통령 없이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사실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신변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만 절차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법치주의에 어긋나거나 또는 헌법 질서를 과연 수호하거나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특히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치주의에 맞게 이런 어떤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에 공수처를 찾아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5일 만이더라고요. 지금 수사 거부에서 수사 대비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처에서 어쨌든 의견서 같은 것을 만약에 제출을 하려면 변호인 선임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에게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뒤로 물러난다거나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영장이 불법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서 같은 것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인 선임계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LA 산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건 맞기 때문에 특히 이제 LA 큰 산불에 대해서 입장 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지금 관저에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관들까지의 어떤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국가 비상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 이런 LA 산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애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줄지는 저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사실상 경호처와 그리고 수사관들 사이의 어떤 충돌을 지금 국민들이 다 우려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장 집행에 좀 응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주에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수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2표 차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했을 때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여당이 다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에서 자체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비토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안에 있어서는 제3자 추천으로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는 없앤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알게 된 별건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로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외환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부분들,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안보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청래 위원장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수사권이 누더기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권이 없고 예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수사권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귀결되는 양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내란 특검 과정에 있어서 법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미뤄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언론사의 이야기를 이미 한 바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박스가리일 뿐이다. 네. 지금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외환죄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그거 바꿔서 제3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비토권도 야당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여권에서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만 반대를 하기 위한 이유들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한다라는 말은 사실 전제가 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야당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이 부분은 크게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안을 들고 와도 계속 안 되겠다라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하게 자체 특검안을 한번 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나 또 협상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2.2%고 국민의힘이 40.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은 수치가 다르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서 당시에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분노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특검이라든지 정쟁화시켰던 부분들, 이렇게 정부가 완전히 마비됐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인들이 그동안에 폭주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사원장 이후에는 결국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 예산안에 대해서도 삭감된 상태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정부의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상황이 있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폭주하는 모습들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층에서 조금 더 집결하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집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또 여론조사 추이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러니까 잘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런 지지라기보다는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이나 또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전에 있었던 공수처의 헛발질이라든지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또 실망하신 분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율에 반영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수치들, 여론조사의 추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국민들께 더욱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전략 부분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체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포 전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파병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 전체 사상자 규모가 벌써 3,000명을 넘었다는 것으로 북한군 피해가 큰 주요 원인에 대해선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전장에서 생포될 경우 미리 자폭이나 자결을 하도록 북한 당국이 강요했다는 사실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전사자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실제 북한군 한 명은 포획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 가운데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육성이 공개됐는데 아직 한국 귀순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인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트럼프 스스로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국정원은 꾸준히 거론되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올해 상반기 추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경위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4분의 기록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사고 조사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기체 잔해의 물리적 상태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추정하는 아날로그식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돌 직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없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두 장치 모두 기록 용량인 25시간과 2시간의 기록물이 있어 레코딩은 됐는데 콘텐츠가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라 특정 시간부터 기록 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조사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가 1시간 56분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2시간은 다 녹음이 됐어요. FDR도 마찬가지로 25시간은 다 녹음이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 4분 앞에서 이제 저장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결국 블랙박스의 전원 공급이 끊겼다는 정황이 유력한데 2018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장착 의무화 시행 이전에 제작된 사고 여객기엔 보조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전원 차단으로 블랙박스 기록이 모두 중단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원이 차단된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진 만큼 보조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제사와 조종실 간의 대화 기록인 관제통신 기록과 착륙 당시 항공기를 찍은 모든 각도의 공항 CCTV, 양쪽 엔진의 상태, 잔해에서 확보한 각종 전자장비, 목격자들 인터뷰 등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를 하나씩 살피면서 상황을 역추적하는 아날로그식 정황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 경고등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필라멘트가 끊어진 모양을 보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아니면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끊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계기판이나 속도 엔진 계기판 같은 거에 바늘이 있는데요. 충격 때문에 바늘이 그 계기판 뒷 백플레이트를 칩니다. 그럼 치는 그 모습 같은 걸 보고 아울러 블랙박스에 기록돼 있는 25시간의 비행 기록과 2시간의 음성 녹음에서도 간접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정밀 분석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의 정황을 담은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기록이 없는 만큼 사고 경위를 밝히기까지는 훨씬 길고 어려운 과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마지막 4분 녹음이 안 된 가운데 국내에서 운용되는 동일 기종의 절반 이상이 음성 기록 장치 보조 배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안태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국내 6개 항공사가 운용하는 B737-800기 중 101대 가운데 56대는 비상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 보조 전원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지난 9일 게시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현재까지 악성 게시글 17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복불복 로또 같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새해부터는 바뀝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지원책이 강화되는데요. 국토부가 내놓은 새해 주택 정책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가구 청약에 300만 명이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고 사상 처음으로 접수 기간도 연장했던 화성 동탄 무순위 청약. 집이 몇 채 있건 사는 곳이 어디건 상관없이 당첨만 되면 끝이라는 사행성을 잡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약 가능 지역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만 되면 지역 제한도 없이 또 무주택 여부도 가리지 않고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장 불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서민정책금융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조기 상환의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상반기에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편의 사양을 높인 청년 희망 드림 주택을 18,000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자에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면제하고 한 번 당첨돼도 이후 출산을 하면 특공 기회를 또 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부문에서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공급 공백기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11만 호 선매입을 통해서 조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은 이런 수요 공급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건수와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해 전세대출 보증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24명이 숨졌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고 진화에 쓸 물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책임 공방까지 거세지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소 수그러들었던 고온의 강풍 산타아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산불은 동쪽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나타나자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0,000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We've seen businesses and landlords that use increased demand during emergencies to jack up the price of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of gas and water, batteries, first aid supplies, construction materials and housing.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멜트라는 물고기 보호를 위해 물 공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관련도 없는 사안을 이번 사태와 연결시켰다며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ll, I called for him to come out, take a look for himself. I don't know what he's referring to when he talks about the delta smelt in reservoirs. That mis and disinformation, I don't think advantages or aids any of us. Responding to Donald Trump's insults.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받아왔던 멕시코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을 파견했고 뉴섬 주지사는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LA 근교를 태우는 산불로 소방 용수가 바닥나면서 소방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 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 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소방용 항공기 슈퍼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다가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대기 정체에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오를 걸로 보여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약한 눈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1도, 부산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6도, 울산이 12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반짝 추워지겠고요. 서해안에는 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중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온 공조수사본부. 일주일째 전략 다지기를 진행한 만큼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반에는 집행에 나설 거란 분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사전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경호처 직원이나 파견 군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누구든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내부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를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면서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를 고립시키기 위한 경찰 특수단의 압박 작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윗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 동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협조 시에 선처를 약속하는 등 강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인간띠를 만들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안전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강경파들이 배후에서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역시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김건희 여사 경호를 담당하는 김신 가족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중간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해 경호처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묵묵부답이지만 경찰 특수단은 이미 얼굴 등 신원 정보를 채증한 만큼 조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경호처 내 강경파에 대해 고립 전략을 쓰는 것과 달리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약속하며 강온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할 거라고 강조했고 공수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에 대한 반발과 동요를 키울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헬멧을 쓰고 소총 수납 가방을 맨 것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가 공격 대응팀을 노출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을 제일 원칙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전술복 차림에 검은색 헬멧을 쓴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입니다. 경호처 공격 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이 맨 길쭉한 가방에도 시선이 쏠렸는데 해외 군용장비 업체의 소총 수납 가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총을 휴대했는진 알 수 없지만 이들을 노출한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공수처와 경찰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호처의 극렬 저항 속 유혈 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 집행에서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탓에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지 못한 점 등을 대규모 인력 동원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는 측은 물론 저지하는 측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경호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때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경호처는 간부의 비위 사실까지 공개하며 내부 동요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낭도 메고 있는데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들이 대테러팀이라며 강경파 김성훈 차장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차장이 대테러팀을 완전 복장을 갖추고 무기를 휴대하고 일종의 언론에 대한 과시성 시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잇따라 독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밝히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지침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며 정상적인 근무를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둔갑시킨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는 그러한 하나의 가짜 뉴스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날조이죠. 대통령 경호처도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됐다는 윤 의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최근 국수본 관계자들과 만나 군사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간부 회의 때 한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부의 기밀 유출 혐의 공개라는 초강수로 김 차장에 대한 지도부 반발과 내부 동료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의혹 제기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경호처의 대응을 예측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에서는 무기 사용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기류라며 강경파들의 우발적 대응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직이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두 자리에서 모두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하루빨리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검법이 마련되면 수사권이 특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립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리한 영장 집행을,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무리한 저항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어 최상목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지시를 내린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거라고도 경고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선 두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라면서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대외적 시각과 결단을 촉구하는 국내 정치적 상황 사이에서 입장을 내면서 당사자들의 타협을 촉구하는 기존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은 여론전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경찰과 공수처를 몰아붙였는데요. 정작 출구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하루에만 5차례 이상 입장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손을 떼야 하고 만약 나서야 한다면 신분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 대행을 향해선 경찰의 영장 집행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는데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을 국가안보 자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모두 공조본 책임이라며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대치 국면을 풀해법이나 중재안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윤 대통령이 내일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칫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조는 애초부터 180도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무응답이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헌재에는 직접 출석할 거라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여론전이 가능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요새 같은 관절을 벗어나면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부각해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슷한 논리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각각 2달과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번 주 본회의 처리 등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6개 야당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 발의된 지 나흘 만에 상임위 문턱을 다시 넘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고 여당이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던 추천 인사거부권, 즉 야당의 비토권은 빠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했다는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엄 사태 관련으로 범위는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수사 범위가 과도하고 공조본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찻대고 포대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제시하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다만 법안 제2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선 원칙을 지켜달라며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려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주장을 일부 반영해 여당 내 이탈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히는데 다만 외환죄 등 수사 범위 공방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독소 조항이 차고 넘치는 졸속 법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과 피의 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는 대국민 보고 조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뒤에 기자들을 만나 자체 특검법을 낼지 여부에 당내 의견이 엇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고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며 의원들 의견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의견을 듣고 종합적이고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군이 비상기염을 위해서 북풍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혹 제기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문경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북풍 공작 의혹은 비상계엄과 맞물려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와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쓰레기 풍선 등 4천여 회에 이르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방안은 대비 태세를 해야 하는 군으로서는 당연한 조치고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의 그 정상적인 어떤 군사 활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비상기염 관련 국정조사 등에 적극 임하고 오로지 정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이례적으로 북한 동조 등의 용어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강제 수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기의 피의자의 체포가 지연되는 사이에 잔당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적인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가 정지됐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국격을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 간 유혈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토끼몰이식 사법 절차를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며 불구속 수사와 충실한 탄핵 심리를 당부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야 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전체주의적인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NS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반 국민까지 고발하겠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당식 사상 통제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민주당은 국가적인 혼란과 피해가 수습되지 않는 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체포가 지연되는 사이 국회엔 독재와 폭력의 상징 백골단까지 등장했다며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척결 방해는 내란 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의 공범입니다. 민심은 명확합니다. 내란을 빨리 정리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일부 여권 인사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하는 허위 정보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를 검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오래 은폐되고 희생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린 것도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유통 경로를 가리지 않고 퇴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할수록 상대 진영을 겨냥한 여야의 설전은 더욱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다음 주부터 예고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던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활동가와 인권위 직원의 항의에 막혀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직원 등은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회의장 앞에 스크럼을 짜고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결국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위원장실로 복귀를 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 수계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면서 활동가 등과 언쟁을 벌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정 백서를 만들고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안에 서울 상암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개시하고 KTX의 임산부 지정 좌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올해 업무 계획은 안전한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안전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참사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를 만들고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 차원에서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프로젝트 건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기존 신공항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종 교통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선정 결과를 1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이른바 4곱하기4 고속철도망 구축도 올해 안에 가속화하고 국도 18개를 개통하는 등 간선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엔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 안전시설 4중에 대한 설치 위치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울산에서 20대 중국인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등을 들이받아 12명이 다쳤습니다. 심지어 훔친 차에는 차주의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흰색 SUV가 덮칩니다. 그대로 뒤집히더니 마주오던 승합차와 부딪힙니다. 뒤집힌 차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도까지 밀려들자 놀란 자전거가 황급히 피해갑니다. 오전 9시쯤 일어난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리가 꽉 나서 급하게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인도 턱에 걸려서 그나마 멈췄지. 그리고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분 크게 덮칠 뻔했거든요. 그 차마
큰일 안 나게 천만 다행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사람은 중국 국적의 20대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사고 10분 전 2k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에 잠시 세워둔 차를 훔쳤습니다. 심지어 차주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 차를 끌고 간 거예요. 피의자 혹시 그 약물 검사나 이런 거 진행했을 때 어땠나요? 그런 거는 다 정상입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쯤 택시비 문제로 지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신는 슬리퍼 브랜드 하면은 크록스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싸게 파는 제품이 있다고 구매를 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특허청에 적발된 크록스 위조 상품들입니다. 슬리퍼나 샌들의 디자인부터 로고, 또 포장지까지 모두 정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진만으로는 위조 상품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말에 중국의 해외 직구 유통업체에서 파는 크록스 제품을 조사했는데요. 정상가의 40% 이하로 싸게 파는 업체 16곳을 조사한 결과 100%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공식 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한 판매처까지도 가짜였습니다. 정상가의 40% 이하 제품은 사실상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조 상품이라도 정품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허청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를 해보면 로고 모양이 정품과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수출이 7.1% 올라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예상되는 관세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고점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수출이 5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수입은 2.3% 증가한 3,600여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 규모는 1,400조 원 이상입니다. 我国出口规模首次突破了25万亿元，连续8年保持增长，展现出较强的动能和活力。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기업들의 재고 물량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산의 60% 이상 관세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물건을 주문해 두는 반짝 효과라는 겁니다.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중국 당국도 새해 첫 전국 상무 공작 회의를 열고 수출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30% 가까이 더 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취임 이후 이런 외부 변수들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로 꼽히는 수출, 투자, 내수 가운데 당국이 내수 회복에 주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발 속보인데요.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대통령 측은 헌재 서면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논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 산불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은 모두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1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에는 강풍까지 예보돼 화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산불이 새해 첫날 자정 폭죽놀이 여파로 발생했다가 진흙된 불이 재점화한 거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2일 위성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산불이 시작된 팰리세이즈 인근에서 지난 1일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불을 껐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1도, 대전 0도, 광주 영하 1도로 큰 추위 없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만 보면 야외 활동하기 수월할 정도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약한 눈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해안에는 또 눈이 내리겠습니다. 잠시 풀렸다가도 금세 찾아오는 추위에 요즘 온열 제품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저온 화상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은 미미해도 그대로 방치하면 흉터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셔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모두 빼준 뒤에 화상 연고나 크림을 발라주셔야 하고요. 화상 부위의 탈색을 막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자외선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고은재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